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소수 대란,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석 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소 18,700톤 수출을 허가하기로 한 건데요. 한숨 돌리긴 했지만 두세 달 분량인데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한 건 이미 계약을 마친 물량들 뿐입니다. 이후에도 추가 계약을 할지는 미지수라 요소수 대란이 다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또 국내 요소 수입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전문가들은 요소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휴지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까지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해서 화물차가 멈추고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필수품을 미리 사재기해놓는 겁니다. 정부는 석 달치 요소수는 확보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정부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 과도한 불안감일 수 있지만 지난해 겪었던 마스크 대란과 백신 수급 악몽이 이번 사재기의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한 500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방역당국은 급하게 중환자 치료기기, 에크모 33대를 추가로 구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환자를 돌볼 인력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크모를 운용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대여섯 명이 팀을 이루어 24시간 관리해야 해 장비 운용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 중인 에크모는 38대로 여유가 있지만 중환자가 급증하면 지금 있는 에크모 운용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의료연대는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25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5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여 명이 늘어서 총 4,168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3,962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요. 때때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밤부터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과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은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설특보가 계속 내려주고 있는 제주도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9도,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운 곳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끈 기능 한국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그 일을 오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대단한 일이죠. 그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는다는 것, 최고에 올라간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부럽고 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만나볼 기능 한국인도 그 힘들다는 일을 해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힘들다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지 만나보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한계를 모르는 열정을 품은 능력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바로 기능 한국인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휴대전화도 쓸 수 없고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음식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기술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생활용품을 넘어서 우주선을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기술. 바로 표면 처리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40년을 매달린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기능 한국인 나상조 씨입니다. 이렇게도 불린다는군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리 커맨드를 혼자해요. 다리 한마디로 능력, 실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달인이라 불리게 된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 처리 기술자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된 상조 씨. 업체들이 한 90% 이상의 업체들이 찾아왔어요. 상조 씨와 회사를 향한 고객들의 신뢰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달인이 되기 전과 후 그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상조 씨의 일터부터 가보실까요? 와, 규모부터가 상당합니다. 면적만 축구장 3분의 2쯤 되는군요. 아니 근데 뭘 만드는 공장일까요? 열기가 대단한 걸 보니까 요즘같이 추울 땐 일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일거리도 끊이질 않는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쁘신 건가요? 금속 표면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지금. 그 수명이 10년 가면은 표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20년 수명 연장 공정으로서 작업을 하게 돼요. 제품 표면에 막을 입혀주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럼 제품이 더 단단해지고 녹슬는 것도 막아주니까 수명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표면 처리 전과 후 확실히 색깔부터가 다르죠.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거칠었던 표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부품에 꼭 필요한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작업 물량이 밀려드는 상황. 와, 이러니까 쉴 틈이 없죠. 이때 작업장에 나타난 상조 씨. 아니 일손은 안 보태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김 실장님, 잠깐만 놔주고 있어. 요다가 물로 좀 보충을 해가 농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지금은 비중이 1.0405 정도, 그래서 농도를 1.01 정도로 낮출 겁니다, 지금. 아니 슬쩍 보기만 하고 농도를 알 수 있다고요? 의심 많은 제작진 직접 검증에 나섭니다. 매일 이렇게 하지만 검증은 처음이라는데 측정 결과는 과연? 우와, 달인 인정합니다, 인정. 제가 이 일을 벌써 한 3, 40년 하고 있는데 이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직원들이 상조 씨를 달인이라고 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금속 재료도 알아야 되고 화학약품도 알아야 되고 전기화학 반응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문보다도 더 어려운 게 표면처리 공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처리 경력 40년. 상조 씨의 레이드에 뭔가 또 걸린 모양인데요. 쇼트면하고 가공면하고 컬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고 이거는 색깔이 좀 옅고 이거는 진하잖아, 그제? 색비를 좀 아니지. 김 실장님. 아직까지 요만 있다 보니까 이거 자꾸 찍혀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네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요 하면은 1년, 2년이 흘러도 잡일꾼밖에 안 돼.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일할 때도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공고를 졸업하고 표면 처리 회사에 취직한 상조 씨.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표면 처리 작업은 취업자 10명 중 9명은 포기한다는 고된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모두 마다하지 않았죠. 빨간 날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게 비일비재했고 잔업은 기본이고 한 달 내내 거의 회사에서만 살은 거예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상조 씨.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켈 도금 이 마이크로미터를 입히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한 방 맞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최고의 기술자가 돼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 밤낮으로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입사 7년 만에 부서장 자리까지 오른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지식과 실력을 갖추게 된 상조 씨를 사람들은 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타나무 하얗잖아, 그지? 이거는 왜 빨갛게 될까요? 수돗물이 pH가 6.5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알칼리니까 뭐 아무리 못 나와도 7인근까지는 나와줘야 돼, 이게. 알칼리 만나면 좋아. 긴 시간 성실하게 쌓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죠. 제가 많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술이 가지는 보증을 해주는 지식과 국가기술이 보증해주지 않는 지식은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도전을 해서 이제 이런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표면 처리 기능장에 도전한 겁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인증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자 주위의 시선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에겐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셈이죠. 제가 명함에 금속 표면 처리 기능장 써놓은 거하고 그냥 찾아가서 막 설명만 하는 명함하고는 차이가 격이 다릅니다. 업체들이 한 90% 이상의 업체들이 찾아왔어요. 기능장이 되고 난 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퇴직금으로 아주 작게 시작했던 공장이 건물 4개로 늘어났습니다. 27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상조 씨. 요즘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은나노 도금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니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고객이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주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표면 처리 기술로 자신의 꿈을 이룬 상조 씨. 그를 달인의 길로 이끈 건 최고를 향한 그의 고집과 노력 아닐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 최고가 된 기업들입니다. 세계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이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그룹이죠. L그룹 같은 경우에 청주 스마트 공장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우리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세계 등대 공장이라고 선정을 받았었는데 이 세계 등대 공장이 뭐냐? 제조업 공장이기는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 AI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에서의 큰 혁신을 뜻합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경제 포럼은 이 청주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자동화, 머신러닝 등을 이용해서 비용을 20% 절감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소개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018년부터 등대 공장이 한 90개 정도 기업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이 L그룹의 청주 스마트 공장이 함께 포함이 된 건데요. L그룹은 정말 이 쾌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제조업에서도 새로운 성과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전문 기업 L그룹에서는요, 핵심 기술 연구개발 경쟁력으로 양극재, 분리막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2005년 세계 최초로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를 적용한 원통형 전지를 양산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교적 저렴한 알루미늄을 추가하는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니켈 함량이 최대 90%에 이르고요. 값비싼 코발트 비중은 5%로 줄인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L그룹은 분리막 기술 분야에선 전 세계적으로 8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업체 등 계약을 맺고 1,000억 원이 넘는 기술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 에너지 기업 G그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그룹은 이제 2,3 부탄 다이올 생산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게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왜냐하면 인위적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2,3 부탄 다이올 생산에 가장 적합한 미생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아주 고품질의 이 부탄 다이올을 생산해서 이 바이오 공정 및 기술을 이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미생물 발효 공정으로 만드는 이 친환경 물질입니다. 이 2,3 부탄 다이올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또 무해하고요. 항균, 방부제 성격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원료에도 쓸 수가 있고 비료, 또 식품 첨가제, 요즘은 의약품까지도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종합에너지 기업 이 G그룹 역시도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펼쳐갈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죠.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 60대가 돈 버는 법, 취업과 창업 사이입니다. 백세 시대, 인생은 60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의 가장 걱정은 소득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오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60대의 취업과 창업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60대들은 누구인지 그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자, 58년 개띠들의 대표적인 세대죠.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일종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60대들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 등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모두 약 730만 명으로요. 기존 노인 인구 전체를 합친 것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바로 위에 간부사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다들 은퇴하셨어요. 네. 60대가 된 베이비 부모 세대. 네. 다른 60대들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상 60대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58년 개띠로 표현되는 현재 60대, 우리 신중년, 신노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네. 역대 맞아요. 60대 중에서 네. 그다음에 실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긍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잘하십니다. 예. 네. 그의 반면에 또 일만 하느냐, 삶을 즐기려는 네. 이런 성향도 굉장히 높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베이비부머 60대가 이제 노인이 싫다. 나는 기존의 60대와 다르다라는 틀을 깨려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중년 역시도 기존의 60대와 같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다던데요. 그렇죠. 건강하고 오래 일하고 싶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진짜 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퇴직 연령은 낮습니다. 여전히. 또 주택 등 자산 보유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아요.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여전히 확연히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퇴직금을 내 집 마련했죠. 또 자녀에게 쓰는 한 중산층도 공적연금만으로는 퇴직 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신중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달리 얘기하면 낀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낀 세대. 아마 역대 대한민국 60대 중에 이 낀 세대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이 지금의 60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끼었느냐?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낀 겁니다. 즉 지금의 60대는 아직도 부모님을 같이 모셔야 되고요. 반면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자녀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아래에 낀 세대이기도 하고 이경영 씨가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독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지금의 60대는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낀 것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좀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대 후반 60대가 독거 세대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잠깐 결혼을 잠깐 쉰다 뭐 이런 것처럼 아마 부부 간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또 외로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밖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모르는 네.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가족하고도 좀 멀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낀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득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0대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있느냐? 있다면 어떤 걱정거리가 있느냐 여쭤봤는데 일단은 걱정거리가 있다가 73.2%. 엄청 많죠. 걱정거리가 없다가 26.8%. 그렇다면 어떤 걱정거리가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가 소득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독립 또는 은퇴 이후에 느끼는 그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비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럴 만한 것이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월 90만 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한다. 이런 통계가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은퇴하니까 거지가 됐다. 그래서 줄여서 은퇴거지란 말이 나오는데 2020년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에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가 15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은퇴 후에 30년 더 산다 따져보면 5억 5,400만 원이 필요한데 부부로 따져보면요 11억 8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근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 자산액이 얼마냐 봤더니 3억 5천만 원. 한 2억이 모자라. 예, 이처럼 지금의 60대가 대한민국 60대 중에 가장 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자인 60대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잘 보시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약 한 80%가 되고 금융은 한 15%?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부동산 세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현금 흐름이 없고 실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 달 우리 생활비라는 것은 꼬박꼬박 현금이 나가잖아요. 여기는 의료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현금 동원 이렇게 하려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앞서 낀 세대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어떤 은퇴는 했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계속됩니다. 교육비, 학비도뿐만이 아니라 결혼 비용까지도 지금의 60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100세 시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뭔가 여유가 있고 자금이 있어야 그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돈 버는 법, 그 취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근데 사실은 60대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이게 않죠.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럼요, 네. 그리고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위해서 구인 사이트 많이 찾는데 네. 이 구인 사이트에는 진짜 중장년층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인 서비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장년층에 도움되는 구인 서비스 없는데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대학 졸업생이나 뭐 30, 40대 구직자들이니까 중장년층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입이 필요한 60대가 취업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어디로 좀 가야 될까요? 아날로그적으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요즘에 구인 구직 관련한 플랫폼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갈 때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주변에 단골 가게를 직접 찾아간다든가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몸으로 직접 뛰는 것이 60대들의 재취업의 첫걸음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공공노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60대들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이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보시면 전국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는 뭐 구직자 60대뿐만이 아니라 뭐 40, 50대까지도 여기 공공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일자리를 60대 딱 돼서 그때 찾는다보다는 50대 초반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딱 정년 뭐 되거나 네. 갑자기 회사에서 이런 일로 안타깝지만 뭐 구조조정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럼 날 뭘 하지 생각하면 늦겠죠. 네. 그래서 일단 현역에서 일을 할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정도? 그러니까 난 이제 50대에는 뭐 하지? 60대에는 뭐 하지? 회사 나가면 뭐 하지? 정도를 늘 좀 생각하고 잘 때도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그런 어떤 은퇴라든가 이런 거에 닥쳤을 때 좀 더 용기를 내서 재취업의 길을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60대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경비직하고 청소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렇게 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쟁률이 100대 1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60대가 경비 청소직을 희망하는 이유가 진입장벽이 낮아요. 근데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임금도 낮아요. 그렇게 최저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소직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경비나 청소직은 구인구직 사이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정보지에 올라와 있거나 인력사무소에서 많이 구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시니어 택배가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니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공공 일자리 많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민간형 사업과 함께 포함되어서 이 60세 이상의 이 세대에게 적합한 이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직종이라고 하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서류 봉투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하루 노동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이고요. 또 택배 물량이 최대 60건 이하, 40에서 60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를 또 하질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체력적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이 시니어 택배가 현재 60대들에게 굉장히 업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 있나요? 자,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그 재취업을 위해서 많은 60대 분들이 준비하시는 직종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인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와 또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요양보호사는 필수 인력이기에 수시로 채용합니다. 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쉽게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은요, 별도 갱신 없이 평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까지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취업을 선호하는 분야, 이게 전문직이라고요. 네, 본인의 취미와 경력 또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한 일자리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요. 숲해설사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해설사는 등산이 취미이신 분들에게는 딱 좋은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숲의 동식물, 곤충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당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안 됩니다. 역사를 못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자리고 해당 건축물과 유적의 뭐 역사, 문화를 설명하는 그런 일자리인데 제2 외국어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하기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자신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자격증을 따버리면 됩니다. 따는 건데 자격증도 본인이 현역에서 일했던 분야에 따라 좀 나누게 됩니다. 가령 사무직에 계셨다라는 분들은 요즘에 주택관리사, 또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경비지도사 이런 것들의 자격증을 많이 응시를 하시고요. 기술 쪽에 있었던 분들은 전기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 지게차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딸 경우에는 이제는 좀 라운드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는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60대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또 현실적으로는 20, 30대들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맞아요. 60대까지 기회가 오기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놓고 젊은 세대하고 경쟁하는 일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네. 야, 이건 뭐 취업이 어려우니까 내 창업을 좀 해보자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요. 지난해 그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 수가요. 417만 5천 개입니다. 1년 전보다 1.8%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대표자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업체 수가 3만 4천여 건 늘어서 전체 증가분의 절반 가까운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은퇴 후에 창업에 나서는 60대 사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은퇴자들은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카페나 제과점, 일반 식당 등을 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창업하는데도 돈이 꽤 들어요. 그렇죠. 창업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가맹점으로 좀 한정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 창업에 도전하려면 네. 평균 한 1억 2,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프랜차이즈도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서비스업이 한 1억 9천만 원 같은 경우, 뭐 키즈카페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도소매업이 1억 5,500만 원. 외식업이 9,800만 원으로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먹는 프랜차이즈에 가장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생존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이상의 생존율은 뭐 거의 90% 이상이 되지만 2년, 3년 차 쭉쭉쭉 떨어져서 5년이 넘게 되면 51%. 그러니까 5년 정도면은 2개 중 한 곳은 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외식업 전반으로 좀 국한되어 보면은 일단 5년 이상의 생존율이 49%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역시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은퇴하고 딱 장사를 하려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주변에 보면 그래서 도전했는데 폐업하는 사례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60대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하는 건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제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업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스타트업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업종, 막 현재 뜨는 업종을 도전하겠지만 60대 이상의 창업을 할 때는 이미 검증된 업종을 골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빠른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모르는 그것이 아무리 핫하다고 하더라도 업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검증된 업종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독립 창업이냐 아니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가맹점, 프랜차이즈 창업이냐를 놓고 본다면 역시 또 60대 이상의 창업이라면 독립 창업보다는 좀 더 쉬운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야 막 도전하고 무너지고 또 하겠지만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 창업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아무 곳이나 골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요. 최단기간 200호점 오픈! 이런 현수막 걸려있어요. 그럼 초보 입장에서는 귀가 쏠깃해지거든요. 단기간에 수백 개 오픈했다 이러면. 근데 단기간 내 가맹점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통마진 수익에만 집중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청년 창업의 경우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찾을 수 있지만 60대에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를 자신이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업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창업 아이템, 업종을 잘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보죠.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체하죠. 서두르지 마라 이런 얘기죠. 네, 서두르지 마라. 네. 참아라. 이건 바꿔 말하면 철저한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산다라는 맞습니다. 뜻입니다. 앞서 제가 지금의 60대는 일을 잘하시고 또 일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것이 역효과가 나는 게 퇴직하자마자 쉬지를 못해요. 네, 맞아요. 그냥 또 뛰어들게 되니까 네. 창업할 때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조급증을 좀 버리고요. 뭐 업종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자금 흐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창업은 실은 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 전에 얼마나 제대로 준비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빨리빨리 창업해서 빨리빨리 대박 나기를 네. 바라잖아요. 저 네. 같아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더 뛰어들려고 하고 네네. 남이 하는 거 보면 잘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빨리 내 가게 오픈해야지 조급하고. 하시는데 네. 빨리 창업할수록 빨리 망한다라는 또 창업 시장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랜 창업 준비 기간을 갖고요. 기술력도 쌓고 뭐 역량도 갖추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창업을 하려면 1년에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 그래요. 프랜차이즈라고 할지라도 네. 남의 프랜차이즈도 함께 가서 오.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현실은 한 3개월 정도 준비하고 네. 뛰어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 3개월 지나잖아요.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쓰는 거잖아요. 아하, 예전에는 맞아, 월급이 맞아. 들어와서 그걸 썼는데 맞아요. 네. 무지무지 불안하답니다. 부담되죠. 그래서 맞아요. 그때부터 막 서둘기 시작한다는 건데 야, 1년에서 3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급히 서두는데 그건 안 네. 됩니다. 또 왕년엔 누구나 다 잘 나갔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바로 체면을 버리고 서비스 정신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그 지위를 생각하고 형식과 체면에 얽매이면요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창업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왕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키워야 되는데 화려한 과거에 연연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 자존심만 내세우기보다는 좀 밝고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전에 반드시 자신의 창업 계획을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직급에 있던 그런 시니어일수록 자기 생각만으로 하는 창업은 가장 위험한 창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60대 창업 전략과 주의할 점을 좀 말해 주신다면요. 60대 창업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경험이 다 풍부하시죠. 네. 벌써 30년 이상 일했으니까 두 번째 퇴직금이라든가 모아돈 때문에 자금력도 상당히 든든합니다. 또 네트워크라고 하죠. 사회적 인맥 얼마나 많습니까? 프랜차이즈 창업 하나 하면 일단은 한 석 달은 그냥 몰려오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급증 버리셔야 되고요. 또 과격한 도전은 좀 오히려 금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검증된 사업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서 성장, 막 대박보다는 따박따박 안정성을 추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60대 창업은 체력적 부담이 큰 건 안 돼요. 아, 이게 그러네. 그렇죠. 그 마음은 되지만은 일단 체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60대가 돈 버는 법, 60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도 네.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좀 더 갖춰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5년이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 같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 사건 민사소송 쟁점은입니다. 예,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임신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보험금 95억 원이 지급이 됐어요. 네. 이게 그때 세간을 뭐 떠들썩하게 했던 건데 요즘에
억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고요. 이고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요.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됐어요. 왜일까요? 사실 2014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고 네. 이게 작년 이제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에요. 대법원에서 그 운전자가 자기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 즉 그냥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과실범죄에서 이 사람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95억의 보험금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금 이제 돌려주세요. 지금까지는 이게 형사사건이라서 내가 유무죄가 결정 안 났지만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무죄 판결 났으니 내 95억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 이제 보험회사에 다중적으로 이제 보험 들었는데 그중 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민사소송에서 당해 지금 그 운전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8월 23일 새벽에요. 이 당시 남편이었던 이 씨는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그 화물차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늦거리 골절되는 정도에 그치면서 큰 화를 연했는데요. 반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는 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씨의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의 24살, 임신 7개월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 50세였던 남편 이 씨와 2008년에 재혼을 했고 그리고 2014년 11월에 둘째 출산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 이제 반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총 11개의 보험사에 25개의 보험 계약을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숨질 경우에는요, 이 남편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만 총 95억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사고 약 2달 전에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30억 9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남편 이 씨는 이건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남편 이 씨는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를 낸 것이지 고의로 뭐 보험금을 노리고 한 그런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그렇게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25개 생명보험에 드러났으면 한 달에 내는 보험 금액이 얼마였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머릿속 다 저번 시간 같이 한 번 정도 머릿속에 더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내한테는 400만 원, 월 4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들어가고 아내 사망 보험금은 근데 그 식구들 전체는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900만 원이 보험.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400만 원, 식구들 전체 뭐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보험도 들었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보험도 들었고 딸을 위해서도 보험 들어서 900만 원.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고 그럼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통장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수백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 야 900만 원을 내고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의 추정 그리고 통장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 이러니까 이게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망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아니 듣기만 해도 뭔가 갸우뚱하게 되긴 해요. 가족을 다 통틀어서는 900만 원 정도 월 납부를 했었고 아내만은 400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상한 점이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무죄 판결을 했고 또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했으니까 2심 판결에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 2심 유죄가 나왔는 부분에 이제 국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2등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저 원샷 좀 잡아주실 수 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동차가 뒤에 이제 그 갓길에 주차해가 있었는데 주차하는 그 자동차를 이렇게 충격을 하는데 자동차 2분의 1을 딱 거쳐서 부인 쪽만 정확하게 부딪히고 자기 쪽은 덜 부딪히게 그렇게 미세 조정을 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약간 비틀비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기아를 한번 바꾸는 게 네. 나와요. 그럼 졸음운전을 하면서 기아를 바꾼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저 동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상향등을 탁 켜는 모습이 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상향등을 켜고 그 중간에 기어를 바꾼다? 이거는 뭔가 좀 정확하게 반으로 딱 부딪히는 저 모습이거든요. 사고 장면인데. 예, 사고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저 순간에 60, 70 정도로 되면서 정확히 반을 맞추는 그 우연, 졸음운전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남편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 네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1심 재판부에서는 뭐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2달 앞두고 30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네. 남편 이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은 맞지만 유죄로 판단할 만큼 이 간접 증거들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무죄의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일으켰는데요. 그 결과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 이 부분만 유죄로 판결을 했고 그 이외에 아내에 대한 살인이나 또 보험금 청구 사기 이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남편 이 씨에 대해서 제3고심에서도 원심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뭐 보험금 청구 사기나 살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선고를 하면서 원심의 판결형인 금고 2년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건데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카드보다는 현금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세청이나 중간에서 우리가 추정하기는 1,000만 원이지만 충분히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수입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문제의 반론이고, 두 번째 반론은 뭔가 하면 이분이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제3자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서 한 200에서 500만 원 이자 정도도 또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사님 검사 생활하실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동기거든요. 뭔가 절박하고 뭔가 내가 이 상황을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르는데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재산상의 공공함, 즉 그 재산이 쪼들리는 점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무죄 원인이 됐는 거죠. 글쎄, 근데 그래도 한 달에 900만 원씩 내는 보험을 일반적으로 들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대법원하고 이제 고등법원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부인한테는 400만 원, 그리고 전체 금액이 900만 원. 그러면 부인한테 400만 원이고 부인을 만약에 굉장히 해코치 하려고 했으면 900만 원 전체를 부인에게 생명보험을 다 들었겠죠. 왜 나누냐? 그러니까 400만 원, 900만 원이니까 450만 원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기한테 들었는 것도 59개의 보험금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3개, 딸한테도 15개의 보험을 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했으면 그냥 부인에게 전체 금액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2달 전에 그게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왜 가입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그 보험회사에 있는 그 흔히 말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속 찾아갔대요. 보험 좀 들어주세요. 보험 좀 들어주세요. 보험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보험에 들게 되었고 그게 30억이라는 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래 나오니까 사실상 주위 사람들이 이 집 남편이라는 사람이 약간 유유부단한 다른 사람의 거절을 하죠. 거절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보였기 때문에 이 점도 무죄 판결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왜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어떤 점이 이제 법원이 단순 사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법원이 단순 사고로 봤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때 이 사고가 꽤나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운전자였던 남편 이 씨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의 사고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의 수법을 이 방법을 선택하진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씨가 운전한 차량이 당시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상향등이 점등됐다가 꺼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속도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 70km로 달리다가 80km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60km로 다운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씨가 범행을 하기 위해서 상향등을 켜고 앞에 화물차가 있는 걸 발견한 다음에 고의로 추돌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재판부는 반대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뭐 예측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이 방법을 굳이 선택해서 감당하거나 감행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네. 차가 여기 서 있는데 의도적으로 조수석만 탁 부댄다? 힘들지 않아요? 네, 그것도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 남편 이 씨가 그 의도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씨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겁난지. 네, 맞습니다. 그럼요.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이 씨가 뭐 늑골만 이렇게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사고 당시에는요, 그 사고 구조물들이 다 이 씨 운전석 쪽으로 몰려와가지고 다리가 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와서 이 씨를 구조해서 겨우 구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재판부는 그렇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우연히 화물차를 발견하고 거기에 살인을 위해서 사고를 낸다라는 게 이게 계획적인 살해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 부분을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주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씨가 그날 전날 6시에 근무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새벽 6시에. 그러니까 나 졸음운전했어요라는 이 씨의 주장이 일견 타당할 수 있고 정말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이 숨진 아내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신 7개월이었거든요. 근데 보통의 임신부는 감기약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수면 유도제 성분을 직접 먹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사건에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로 제기되었던 게 저도 기억나는데, 정말 임신 7개월에 만삭인 아내가 수면 유도제를 먹었다? 그거 되게 좀 이렇게 생경한, 있을 수 없는 그쵸.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왜 수면 유도제가 지금 이 아내에게 몸 안에서 발견되었을까라는 걸 이제 찾기 위해서, 그럼 수면 유도제를 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혹시나 수면 유도제를 살 수 있는 약국 근처에 있는 34개 맞죠? 34개 정도가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는 34개 약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샀다는 정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에게만 수면 유도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남편에도 수면 유도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음식물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감기약을 먹을 때 그런 어떤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면 유도제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그 사건 당일날 그날 나오는 게 아니라 3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날에 먹었는 게 아니라 3일 전에 먹을 수도 있고 5일 전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뭔가 문제는 있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무엇인가 불편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 아내 앞으로 그렇게 막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는 보험이 네네. 들려져 있었대. 그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자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대. 네네. 운전자는 매고 있었대. 그리고 조수석으로 부댔대. 아이, 그러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법원에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저도 검사 생활할 때 답답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검찰에도 이제 변사체의 사건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항상 확인하는 게 보험을 몇 개 가입했냐, 이
이 살인을 한 의도는 아니냐, 또 변사체 검시를 통해서 혹시나 미리 사망한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한 건 아니냐 늘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피고인의 주장이 앞뒤가 석연치가 않고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참 형사재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헌법에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그 무죄로 추정받는 이 피고인을 유죄로 입정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고 사실 제 친구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을 때 판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내가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는 내 마음은 백지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도 누구에게 불편부당하지 않게 흰색 백지 도화지로 들어가서 그 검사가 이 백지 도화지를 검은색으로 만들면 유죄, 검은색으로 못 만들면 무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법에 근거해서. 예,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드는 것보다 진정 범인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겠다. 10명의 진정한 피고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만은 반드시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게 형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형사법정에서는 이 남편에게 유죄 선고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남편이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좀 주목했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오제이 심슨 사건. 오제이 심슨이 미국에서는 형사에서는 무죄 판결받고 민사에서는 징벌적 배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합리적 의심을 없는 고도의 개연성까지 못 만들었으니까 형사에서는 무죄지만 민사에서는 이게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95억에 지금까지 이제 매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한 130억 정도에 되는 전체 보험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할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이 남편을 성소 판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민사 판결도 사실상 이 판결에 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살인과 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민사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무죄니까 보험금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흐름에 따라서 민사소송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에서 입증의 정도가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죄로 판결했다라고 하면 민사법원장은 당연히 그 재판장은 당연히 형사재판의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 책임을 다하진 못했지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정말 55대 45로 하면 55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의 입증 책임, 입증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남편 이 씨가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사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뭐예요? 예, 이 민사재판에서는 핵심이 부정한 의도로 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상관이 없이요. 민사법원에서는 부정한 의도로 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면 이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고 보험 청구자는 그동안 낸 보험금만 돌려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12년에 일어난 그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의 경우를 보면요. 이때도 피고인이 의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 지인을 사망 3주 전에 28억 원의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을 시키는데요. 그 후에 이 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방조하게 돼서 검찰은 이 부분에 의심을 품고 자살방조죄로 기소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사법원에서는 보험계약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특례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네. 금방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백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4개 도시만 합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고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4개 도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름만 특례시고 그럼 특례가 없으면 이거 뭐 부모방에는 부모가 없다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 특례시입니다.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있을 수 없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4개 도시. 이 중 오늘 만나볼 도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게다가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기까지 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곳. 이제는 특례시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특례시가 마지막 이야기 지금 수원시와 함께 시작합니다. 백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수원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저희는 수원 전통문화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곳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원시 하면은 이런 역사와 전통, 문화 이런 것 말고도 첨단 기술 같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원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를 출범합니다. 시장님께서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우리 시는 2002년도에 인구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옛날에는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해줬는데 1997년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광역시를 정부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 차이는 뭐냐 하면 결국 권한의 차이입니다.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에 준하는 권한을 좀 달라 하는 것이 특례시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계속 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특례시가 있기 위해서 어떤 권한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도시 규모는 이제 광역시 수준이 됐는데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그에 상응하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테면 울산시보다 인구는 많은데도 공무원 수는 절반이고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또 그의 절반입니다. 기초연금의 기준 재산액이 울산시는 1억 3,500인데 반해서 우리는 8,500입니다. 중소도시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는 모든 물가나 주택 가격 같은 것이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받으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더 혜택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불이익을 받는 거죠. 별도의 특례로 적용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한 것이 수원 특례시의 본질적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원 특례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받아야 될 권한이 무엇인지를 갖고 행안부와 또 경기도 이런 데와 협의하고 있고요. 또 특례시 시장단 협의를 만들어서 이것을 갖고 행안부 장관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서 계속 우리의 요구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4개 특례시가 100만 도시 특례 사무를 발굴해서 이것을 이제 새 그릇에 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이렇게 100만 대도시 특례 사무를 제2차 일괄 이양법에 담아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실질화시킬 수 있죠. 수원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특례 시민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은 뭐가 달라질까? 이걸 많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1월 13일 이후 수원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급여책에서는 워낙 큰 불이익을 받고 있었잖아요.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중소도시 수준이 아닌 대도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때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복지급여 체계의 기본 재산의 기준을 우리 시도 대도시 기준으로 받게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안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행정의 낭비가 아주 심했죠. 그래서 각종 인허가와 또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되는 것은 대폭 우리가 이양을 받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단축을 기할 수가 있죠. 특례시가 앞으로 내 삶의 질적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께서는 특례시 추진 외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화제가 됐던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중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때 타는 택시.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택시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승객 확보를 위해 수원시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수원 이택시.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 앱인데요. 택시 업체로서는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가라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수원 시민들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네요. 모두가 윈윈. 수원 이택시. 지난 한 5개월 동안 초기보다 한 5배 이상의 가입자와 이용 건수가 생겼어요. 특히 20, 30대 여성이 3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 거죠. 바로 이러한 그 공공 호출 앱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하게 됐다. 그것을 우리 수원시가 먼저 열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게 시장께서 그 SNS에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그 60년 넘게 있었던 성매매 직결지가 마침내 폐쇄됐다. 글을 올리신 게 있는데 수원시와 시민의 수건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수원역 성매매 직결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이곳이 지난 5월 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여성 안심거리 지정으로 이제 획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정촌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잠깐 수원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죠.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빨간 등 나오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실 서울에서도 미안한 청량리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잦은 폐쇄로 물리적 충돌 없이 간 것은 아주 다행스럽죠. 이렇게 집장촌이 잦은 폐쇄로 가게 된 것은 시 행정력과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집장촌 폐쇄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물리적 충돌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은 수원역 11번 출구에서 불과 300m도 안 되는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이곳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이것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골목 상권 상인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함께 하려고 그러고요. 이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또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므로써 붉은 빛이 나는 데가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의 불빛이 나는 곳으로 탈바꿈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내년 1월 13일 이제 특례시로 승격하면은 이제 수원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수원 특례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우리 수원은 첨단 산업의 도시이자 또 수원 화성을 품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 사람이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렇게 수원 특례시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서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앞장서서 선도하는 도시가 되면 이제 우리 시민적 자긍심도 더욱 높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어가는 특례시의 모습이 행정의 효율성을 계속 성과로 만든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행정의 모습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지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와 자부심에서는 한 단계 높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도시를 수원시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약의 길 위에 서 있는 수원시. 그동안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시민 중심, 사람 중심 그런 행정을 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일정 부분 성과도 낸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품격이 높은 도시를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1번지 도시로서 앞장서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발전해야 시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00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지금까지 장장 한 달에 걸쳐 특례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게 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방자치의 꽃, 과연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수원 특례시 파이팅! 수원 특례시가 출범하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은 저희가 생방송을 야외에서 합니다. 네. 예천에서 네, 하게 되죠. 날이 많이 춥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야외 생방송을 내일 진행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야외에서 예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